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양난을 공부를 했죠. 여러분 양난은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난 이후에 내용이 이제 이번 강의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번 강의가 바로 조선 후기의 첫 강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조선 전기를 이제 마감을 하고 조선 후기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선 후기의 첫 강의인 이번 강의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멋지게 또 출발을 해봅시다. 예! 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조선 후기의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어느 시대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순서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도 예외가 아니어가지고 정치부터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시간의 화살표를 이렇게 싹 그려보면은 뭐 많은 건 아니에요. 양난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양난을 기준으로 해서 양난이 일어나기 이전을 우리는 조선 전기라고 하죠. 조선 전기라고 하고, 자, 그리고 양난 이후를 우리는 조선 후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출제 포인트는 뭘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조선 후기의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난 이전의 조선과 양난 이후의 조선은 같은 국가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더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어떤 국가를 바로 건국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할 만큼 바로 조선 후기에 양난 이후에 조선은 아주 국력이 극도로 약화되면서 매우 피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와 비교했을 때 조선 후기의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된다?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화가 바로 다름 아닌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화된 그러한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이 나오겠죠. 다 모두 변화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조선 후기의 모든 출제 포인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통으로 조선 전기에는 이랬는데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공부 내용의 모든 것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조선 전기에는 없었는데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을 했다거나, 조선 후기에는 이랬는데 전기에는 이랬는데 후기에는 어떻게 달라졌다라거나, 조선 후기가 되니까 조선 전기에 있던 무엇인가가 없어졌다라는 거. 얘가 뭐가 있나요? 토지제도, 수조권 제도는 조선 전기에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없잖아요. 조선 후기에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변화의 모습, 변화의 달라지는 점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공부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 후기를 하나씩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보시면 어느 부분이든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얼른 지우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의 변화로서 비변사를 처음으로 꼽습니다. 비변사는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오직 국방의 문제만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비변사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였다라는 겁니다. 임시기구. 이름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줘요. 여러분, 사라고 하는 건 그냥 기구라는 뜻입니다. 변은 변방, 이런 뜻이에요. 변방.
국경 지역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비는 대비한다, 방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변사는 뜻풀이를 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변방을 대비하는 기구,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를 바로 비변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변방에, 국경 지역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외적이 딱 쳐들어오는 그 순간 비변사는 바로 결성이 돼요. 조직이 되고 그 외적이 물러나서 외적이 도망쳐 가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바로 비변사는 다시 해산이 되는 그런 임시기구였다라는 겁니다. 외적은 여러분 북쪽 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오면은 마치 재해대책본부처럼 이렇게 모였다가 이들이 이제 다시 물러가면은 다시 해산되는 그러한 임시기구로서, 그러니까 국방 문제를 담당을 하는 임시기구로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그 7년간의 전란을 거치면서 이들이 비변사가 7년 동안 해산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비변사가 7년 동안 계속 가면서 바로 국방 문제만 얘기했으니까 비변사라는 이름으로 다 모여 있는데 국방 문제만 논의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니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바로 이 비변사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바로 국정을 총괄을 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변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국정을 총괄을 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변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변사가 처음에는 임시기구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을묘외변 때 을묘외변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것이 상설기구로 이렇게 얘들이 하도 자주 쳐들어오니까요. 상설기구화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딱 모이는 그런 임시기구도 아니고 늘 있으면서 국정을 모두 다 총괄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거는 무슨 기구겠어요? 당연히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비변사가 딱 출발을 할 때는 처음엔 작은 기구로서 출발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냥 명실상부한 그냥 최고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최고 권력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최고 권력기관이 되니까 원래 최고 권력기관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지위를 잃었겠죠. 그 불쌍한 기구 이름이 뭡니까? 조선의 원래 최고기구 바로 의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비변사가 바로 이와 같은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어떤 실질적인 관행이 이렇게 되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인 왕의정부 그리고 육조로 이어지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마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비가 되면서 비변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의정부의 육조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가 거의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변사는 왕의 권한까지 넘어서게 되면서 바로 왕권도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최고 권력기구의 실질적인 변화는 의정부에서 바로 비변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정상적인 정치 운영이 안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전쟁을 거치면서 군대도 당연히 변화가 되었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군 조선 전기에는 5위였는데 이것이 5군형으로 바뀝니다.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직업 군인이 거의 대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위에는 의무병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군역을 지는 바로 군 복무를 다하기 위해서 바로 일반인이 바로 군역을 지는 그런 어떤 의무병이 바로 5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군인 활동을 하는 게 평생의 자기의 직업인
직업 군인이 바로 이 오군영의 주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오군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훈련도감입니다. 오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인데요. 네, 이것이 제일 먼저 생긴 게 훈련도감이에요.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생깁니다. 임진왜란 때 이 조선 군인들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네, 바로 조선의 군인들을 양성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기구가 당연히 만들어졌겠죠. 네, 그 기구 이름이 바로 훈련도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도 바로 훈련도감이 조선 중앙군의 중심, 핵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대체로 누구를 훈련을 시키느냐? 네, 삼수병이라고 해서요. 포수, 총 든 사람, 그리고 네, 사수, 활을 든 사람, 활을 쏘는 사람, 네, 그리고 살수, 창이나 칼을 든 사람을 바로 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병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삼수병이라고 합쳐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수병을 훈련시킨다라고 해서 훈련도감인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임진왜란 때니까 어느 왕이겠어요? 요거는 선조 때라는 거죠. 선조 때. 그리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렇게 세 개는 인조, 네, 인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이영은 바로 숙종 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군영 체제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방군도 변화는 없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군도 변화가 있다. 바로 네, 소고군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소고군.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속은 묶었다, 결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속은 조직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군대를 편성을 했다, 조직하고 편성을 했다 그런 말인데요. 이 오는 5사람 오자입니다. 사람 5명 오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5 오자죠. 네, 그런데 그 옆에 사람 인자가 왼쪽에 쓰일 땐 이렇게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오자입니다. 5사람 오예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방군을 5인조, 최소 단위가 5인조입니다. 5인조로 편성한 군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소고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이 소고군은 평상시에는 바로 그냥 군적에만 이름이 올라 있고요. 평상시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군대는 아니고요. 유사시에만 이렇게 모이는 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고군은 통째로 그냥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예비군인 거죠. 네, 그냥 기본이 예비군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만 모이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군대 안 가니까 군대 안 가는 대가로 국가한테 납부하는 옷감, 포목을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바로 군포라고 하죠. 네. 소고군의 장부상으로 군적상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는 장부상에 이름이 있는 이러한 성인 남자는 평소에는 군포만을 국가한테 바치는 예비군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편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고군 이런 명칭이 나오면 조선 후기의 지방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자, 붕당 정치의 전개와 헌국 또 보셔야겠네요. 여러분 조선 후기에 또 우리가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또 봐줘야겠죠. 우리 조선 전기 공부하면서 어디까지 붕당 정치의 그 동그라미 기억하십니까? 그걸 어디까지 했냐면 인조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북벌, 병자호란으로 북벌까지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인조 효종 이후부터는 바로 조선 후기 때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체계 순서에 맞게 이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붕당 정치의 전개를 조금 더 이어서 우리 영조 정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동그라미를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바로 요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바로 인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면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인조 반정을 일으킨 붕당은 무슨 붕당이죠? 광해군 때 내내 야당이었던 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인들이 바로 집권 붕당이 되죠.
서인들이 집권붕당이 되면서 이렇게 집권붕당이 되면서 광해군과 연합을 해서 광해군 때 바로 권력을 잡고 광해군과 함께 연합을 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중립 외교를 추진해 나가던 붕당은 북인이었죠. 그 북인은 전멸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조반정 이후에는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서 북인은 나오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북인이 있던 자리는 이제 없어요. 없다. 계속 없습니다. 계속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 북인한테 눌려있던 남인은 남아가지고 이제 야당의 기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조 때에는 비록 이때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같은 호란도 겪었지만은 아무튼 붕당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가장 이상적인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날의 그 정당 정치와 가장 유사한 가장 이상적인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던 시기가 바로 인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서인한테 필요한 때에는 바로 협력도 하고 또 건전한 비판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조 때.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말을 쓰냐면 협력과 그리고 공존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협력과 공존은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요. 효종 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효종 때까지 자, 이러한 관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조부터 효종 때까지는 비록 왕은 달라졌지만은 바로 이러한 구조가 붕당 정치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효종이 죽으면서 효종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협력과 공존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경쟁과 갈등으로 투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싸움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효종 다음에 왕이 누구죠? 광인효현, 숙경영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현종 때입니다. 그래서 현종 때 서인과 남인은 이제 협력과 공존은 끝나고 서로를 비판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바로 경쟁과 갈등으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서인이 여전히 권력은 잡고 있는데 서인과 남인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서인, 남인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게 바로 현종 때부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현종 때는 두 번 싸워요. 두 번 싸우게 되는데 뭐를 갖고 싸우냐? 예법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예법과 관련된 쟁송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송이 바로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서인 그리고 남인 또 서인 남인 이 두 번의 그 빅매치, 두 번의 A매치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종 때는 아무튼 이러한 서인과 남인의 이 싸움을 바로 예송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현종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숙종이 왕이 되죠. 숙종 때에는 세 번 싸웁니다. 현종 때에는 두 번의 배틀이 있고 숙종 때에는 세 번. 그래서 크게 이런 어떤 정치 국면이 전환되는 게 세 번이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역시 또 기본적인 구조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러한 모습이고 서인과 남인이 또 이렇게 있으면서 숙종 때는 세 번 싸우게 돼서 바로 요거를 요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때에는 어느 한쪽이 너무 아주 급격하게 몰락하고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정치적 국면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전환된다라고 해서 이 세 번의 사건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요. 이거는 우리는 환국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송 그러면 여러분 그 예송은 두 번 있었고 그거는 어느 왕? 현종. 이렇게 여러분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국 그러면 환국은 세 번 있었고
그 왕은 숙종. 여러분 이해되시죠? 현종 때 2번의 예송과 그리고 숙종 때 3번의 환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종과 숙종을 다 합치면 이 A매치가 5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승자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승자가 서남, 서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우기 쉬우시죠? 서남, 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예송 2번은 첫 번째 승자는 서인, 두 번째는 남인. 그리고 숙종 때 3번의 환국이 있었는데 첫 번째 승자는 서인, 두 번째 남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인.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자, 일단 명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송은 무슨 예송이라고 하냐면 기해 예송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예송은 갑인 예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숙종 때에는 예송이 아니라 환국이죠. 숙종 때의 환국은 첫 번째 환국은 경신환국, 다음에 두 번째 환국은 기사환국, 세 번째 환국은 갑술환국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바로 경신환국 이후입니다. 경신환국 이후. 경신환국은 1680년에 있었는데, 자, 요때 경신환국 때 승자가 누구죠? 서인이죠. 서인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내 남인의 세상이다가 남인한테 내내 탄압을 받고 있다가 간만에 서인이 권력을 잡은 게 무슨 환국? 경신환국이라는 겁니다. 경신환국.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서인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냥 오케이라는 거죠. 네, 보십시오. 조금 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쪽으로 가서 바로 경신환국 직후에 바로 이 서인이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고 남인은 이제 처벌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남인을 어느 정도 수위로 남인을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강경서인 아주 강경한 남인을 다시는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탄압하자라고 하는 강경서인과 적당히 봐주자라고 하는 온건한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서인이요. 네, 그래서 이 강경서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노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온건한 서인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론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경신환국 직후에 서인이 남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바로 강경한 노론과 그리고 온건한 소론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서인 이렇게 적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요 하얀 선 이후에 기사환국과 갑술환국 때에는 이 서인 속에 이미 노론과 소론은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경종 그리고 영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런 어떤 경종 영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최종적인 승자 여러분 크게 붕당은 북인, 남인 그리고 노론, 소론 이렇게 일단 4개의 붕당으로 일단 얘기를 해봤을 때 최종적인 승자는 결국 누가 될까요? 누굴까요? 최종적인 승자는 영조가 왕자일 때 내내 그 왕자인 영조가 왕자일 때 이름이 연인군이에요. 연인군을 내내 지지하던 이때부터 연인군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연인군은 갑술환국이 일어난 바로 이해 1694년에 태어났어요. 네, 연인군을 내내 지지하던 이 노론이 바로 이 연인군이 왕이 되면서 바로 영조가 되면서 바로 최종적인 승자가 바로 노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붕당 정치는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한능검에서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훌륭한 대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승자는 연인군이 영조가 되면서
왕이 되면서 노론의 최종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데, 네. 그런데 그 노론은 그래서 그 다음에 샴페인을 막 터뜨리면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겼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으나 노론은 새로운 아주 강력한 적을 만납니다. 어떤 새로운 적을 만날까요? 바로 왕이죠. 네, 바로 왕. 네, 자신들에 의해서 추대가 된 이 영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론의 세력을 누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추대해준, 자기를 추대해준 노론과 싸우면서 노론의 세력을 누르려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게 되자 그 다음부터 노론은 영조라고 하는 왕과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노론은 비변사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면서 모든 관직을 석권하는 그런 붕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조가 그때 내놓은 게 뭐죠? 모든 관직을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 관직을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바로 정책을 내놓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탕평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탕평책이라고 하는 건 골고루 하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관직을 노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노론한테 가지고 있는 관직 내놔라 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 탕평책은 누구를 공격하는 정책? 바로 노론을 공격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 역시 탕평책을 가지고서 노론과 싸우고 그리고 영조의 손자인 정조 역시 탕평책을 가지고서 노론과 싸웠다라는 거죠. 영조의 손자라고 말씀드렸죠. 영조의 아들은 이 노론과 영조가 싸우는 과정에서 이쪽 왕실과 이 노론이 싸우는 과정에서 희생이 된 분이 바로 사도세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네, 두 분, 영조와 정조 이렇게 두 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영조의 탕평책과 그리고 정조의 탕평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대로만 정리를 하시면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조는 네, 탕평파를 육성을 하죠. 네,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신하들을 바로 네, 탕평파라고 해가지고 네, 탕평파를 이들을 육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당시 노론 가운데에서도 네, 온건한 인물이 있고 각 붕당마다 온건한 그런 어떤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영조 생각이 맞다, 영조의 생각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두가 네, 탕평파가 되어가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이죠. 성균관 앞에다가 네, 탕평비 비석도 세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공부는 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균역법, 네, 균역법도 바로 영조가 내놓죠.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역을 균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역을 균등하게 하는 제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군역을 회피하고 있었던 사람을 찾아서 색출을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한테 새롭게 군포를 부과를 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군포 1년 2필을 1년 1필로 네, 줄여준 네, 방법이 네, 그 제도가 바로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영조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의 기본적인 법전은 경국대전이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네,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어느 왕 때 말씀을 드렸네요. 어느 왕 때 완성이 되냐면 네, 성종 때 네,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죠. 네, 그런데 경국대전이 완성된 이후에 시간이 참 많이 흘러서 이제는 영조 때에는 이제 경국대전이 현실과 네,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의 속편을 만들었어요. 네, 영조 임금께서. 네, 그래서 그 대전을 뭐라고 하느냐? 경국대전의 속편이다라고 해서 속대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선의 기본법전의 흐름은 경국대전에서 속대전으로 그리고 정조의 대전 통편으로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의 네, 대전 회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국대전, 속대전, 영조 그리고 정조의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의 대전 회통 네, 이렇게 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영조 때는 또 어떤 책이 나오냐면요. 백과사전인데 국가가 편찬한 대백과사전이 바로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대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조 임금 정말 너무나 중요하신 분인데,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이렇게 5개를 중심으로 해서 영조를 네, 정리해 주시기를 네, 제가 당부를 드리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조, 네, 역시 보다 더 강력하게 노론과 싸운 분이 바로 정조가 되는 거죠. 네, 정조임금이 되는데, 우선 자기 편에 그 젊은 신하들을 네, 자기 편으로 좀 더 강하게 끌어들이려고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는 무슨 말이냐면요. 네, 선발이란 뜻이에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네, 자기의 그 정조편에 설 수 있는 젊은 신하들을 네, 특별히 선발했다라는 거. 신하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발을 했다라는 거죠. 네, 37세 이하의 네, 이런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발을 했다라는 거죠. 정조가 직접 선발한 게 아니라요. 선발을 해서 신하들이 선발을 해서 정조편의 신하들이 선발을 해서 바로 정조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가 바로 보고라는 뜻입니다. 보고. 육조직계제 그 육조직계제의 계가 바로 이 계자예요. 네, 그래서 보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하들이 정조한테 바로 이 젊은 신하들이 바로 네, 전하의 네, 편이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신하입니다라고 해서 그 신하를 선발해서 정조한테 보고했겠죠. 네, 그래서 정조한테 선발해서 보고해서 바친 그러한 신하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초계문신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조는 이 초계문신들을 보다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재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권 강화의 일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규장각. 이거는 정조가 만든 그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도서관이 아니라 정조 때의 개혁기구, 개혁의 중심의 기구가 바로 규장각이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도서관이 아니라 그 정조의 어떤 그 개혁의 사령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장각에 그 도서관의 그 도서관 직원들, 그 라이브러리언들이 바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규장각의 검서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규장각은 도서관이니까 당연히 책이 있겠죠. 예, 책을 검사하는 관리. 이 라이브러리언들이 당시 정조 때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규장각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어떤 신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께서는 네, 서울 가운데 유능한 인물들을 바로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을 해서 바로 이때에는 규장각 검서관들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 맞습니다.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 박제가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규장각 검서관이 되어서 활약을 했지요. 자, 그리고 정조는 영조보다 더 한층 강화되어서 바로 그 노론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러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를 죽이려고 바로 암살자가, 바로 킬러가 바로 정조가 그 자고 있는 지붕 위에까지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바로 신변을 보호하는 호위 부대를 아주 크게 양성을 했는데요. 그 호위 부대의 이름이 뭐냐면 장용영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원 화성 건립했다. 그리고 신해통공.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신해년이 1791년이거든요. 신해년에 내린 어떤 조치가 되겠죠. 네. 자,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전은 국가가 건물을 상인들한테 빌려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끔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종로 거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국가가 세금도 받고, 네, 그래서 국가가 보호해주는 바로 가게가 바로 시전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내니까요.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관수품을 조달하는 그런 기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냥 장사하는 무허가 상인, 무허가 상인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난전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국가한테 세금을 안 내니까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시전을 좀 더 보호해 줘야 했겠죠. 그래서 시전에서 장사를 하는 시전 상인들한테 어떤 권리를 줬어요. 난전이 보이면 몰려가서 난전을 몰아낼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난전을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그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그냥 전부 다 난전에 네, 이 물건들을 부시면서 난전들을 이제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일종의 그 자구 행사권, 네, 그 자구권이 바로 금난전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전이 많이 네, 없어졌는데 난전은 많이 없어졌는데 뭐 그 이후에도 난전은 계속 생겼죠. 네. 나중에는 이 난전의 이 세력이 시전을 이제 능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난전이 남대문에 있었어요. 남대문에 네, 칠패라고 하는 시장. 네. 그리고 또 동대문에 동대문 바깥에 이현이라고 하는 시장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칠패시장과 이현시장, 이런 시장이 바로 시전에 이런 상권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규모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칠패시장이 바로 오늘날의 남대문 시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현시장이 오늘날의 동대문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네. 이러한 그 난전을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권리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난전이 없으면 시전 상인들이 그 독과점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바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791년에 이 금난전권을 폐지해버려요. 다만 시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6개의 품목을 가지고 6개의 품목을 취급하는 그러한 시전 상인들을 특별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유기전이라고 부르죠. 유기전이 가지고 있는 금난전권은 그대로 놔두면서 유기전을 제외한 다른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없애서 시전이건 난전이건 두루두루 통하여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거든요. 한마디로 금난전권 폐지입니다.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난전권을 폐지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었던 이 정책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의 통공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정조. 공부 다 해놓고 그 정책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부 안 하고서 틀리면 또 모르겠는데 공부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네, 그거를 깜빡해가지고 다 신의 통공에 대해서는 정말 나 잘 아는데 그 왕이 누구더라? 하면 여러분 실제 답을 못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각각의 정책이 있는데 일단 그 정책이 뭐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정의를 완벽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초계문신제 그러면은 젊은 신하들 공부시키는 거 그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게 누구 거냐, 그 정책이 누구 거냐라는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이것은 정조가 내놓은 정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정조와 영조는 다 18세기니까요. 이게 섞이면 또 골라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조의 것이고 무엇이 정조의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주시는 공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네. 영조 때에는 경국대전을 이은 속편으로서 속대전을 내놨고요. 그리고 정조 때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합친, 그러니까 집대성을 한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종합 법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정조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너무 일찍 죽었죠. 좀 더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더 정조는 살면서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정조는 1800년에 바로 죽습니다. 정조가 1800년에 죽자 바로 정조의 아들이 왕이 올라요.
정순, 헌철, 고순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분. 순조, 네, 헌종, 그리고 철종.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네. 순조는 당시 11살이었다라고 하죠. 11살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을 모르니까요. 네, 정치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김조순, 순조의 장인이죠. 김조순이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안동 김씨의. 그리고 헌종은 나이가 더 어렸어요. 8살. 그래서 이때는 헌종의 외할아버지인 조만영이, 네, 조만영이 풍양조씨의 조만영이 권력을 잡고, 네, 그리고 철종 때, 철종은 한 19살 정도 되는데요. 철종은 전혀 왕위 계승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또 김문근, 안동 김씨의 김문근이 또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안동 김씨. 노론 가운데 특정 가문이 바로 왕을 대신해서 바로 세도를 휘두르는 이런 어떤 세도를 부리는 이러한 정치가 바로 정조 사후에, 네, 1800년부터 1863년까지 네, 3대 63년간 지속이 되니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도 정치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들은 이 세도 정치의 세도 가문들, 안동 김씨, 풍양조씨, 반남 박씨와 같은 이러한 세도 가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권력을 넓히기 위해서 유능한 왕위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권력을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능한 왕을 왕으로 앉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철종, 네, 이 철종 역시 그 강화도에서 살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아주 먼, 네, 그 왕실의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을, 네,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가서 왕으로 앉혔다라는 거예요. 유능한, 네, 왕이 되면 안 되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전혀 왕위 계승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 네, 이러한 인물이 바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철종이 자기도 이제 왕이 됐는데 뭔가 한번 왕답게 왕권을 강화하면서 뭔가 국가를 운영을 해보려고 했겠죠. 그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 세도 가문은 너무나 힘이 셌기 때문에 결국 철종은 이제 좌절합니다. 네, 철종은 꿈을 이제 접게 되면서 시리에 빠지면서 술과 함께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종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 술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세도 가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철종이 33살의 이 나이에 금방 술과 함께 시리에 빠져서 폭음을 하다가 결국 금방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도 가문은 비상이 걸린 거죠. 다음 왕 역시 무능한 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능해서 우리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계속 권력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어떤 취지하에 왕실의 종칠 가운데에서 가장 무능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12살짜리 꼬맹이가 있는 거예요. 12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얘가 왕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어린이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도 가문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부가 살아있긴 한데 이 아버지는 우리의 권력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이 아들을 이 어린 아이를 12살의 어린 아이를 바로 새로운 왕으로 앉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고종인 거죠. 그런데 컨트롤이 될 줄 알았던 이 고종의 아버지가 바로 고종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숨기고 있던 발톱을 확 내놓는 거죠.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유능함을 발휘하면서 모든 권력을 그냥 확 장악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를 없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네, 그래서 세도 정치는 바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면서 바로 세도 정치는 끝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여가지고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세도 정치를 누르면서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내정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 1863년 이후를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개화기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죠. 개화기. 물론 개화기도 조선 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흥선대원군 전까지를 조선 후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흥선대원군 이후부터의 조선 후기를 우리는 편의상 개화기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세도 정치 시기에 이 세도 가문들은 국가 발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냥 돈벌이, 돈만 벌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도 정치의 가장 큰 그 패단이 뭐였냐면 매관매직이었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돈벌이를 하느냐? 바로 매관매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사자성어인데 한자로 사자성어를 만드는 하나의 관습이에요. 관직입니다. 관직. 관직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 사이에 한 글자씩 집어넣으면서 사자성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관직을 매매하는 것을 바로 매관매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매관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탐관오리. 또 하나의 사례는 탐관오리라는 거예요. 탐관오리 뭔가요, 여러분? 관리인데 관리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를 띄어가지고 그 사이에 하나씩 집어넣은 거죠. 관리는 관리인데 어떤 관리? 탐욕스러운. 오는 그 오물, 오염할 때 더러울 오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데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를 뭐라고 한다? 탐관오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관매직으로 바로 이 세도 가문한테 뇌물을 바치고 관리가 된 사람은 여러분 뭐가 될까요? 탐관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관오리가 된 지방관이 된 이 탐관오리는 바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바로 백성들을 수탈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수탈을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뇌물 바쳤으니까 본전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전 되찾고 그리고 자기가 임기가 5년인데 수령이 이 임기 5년 동안에 본전을 되찾으면서 그리고 좀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아서 좀 더 큰 돈을 이 세도 가문한테 바쳐서 좀 더 높은 관직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졌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나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일반 군현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관오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탈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세 개예요. 세 개의 정치, 가장 일반적인 정치의 방법인데 그 정치의 방법을 변칙 운영하면서 변칙적으로 변형해서 운영을 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설명드리겠어요. 자, 요건 지우고 그것을 바로 다름 아닌 삼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삼정은 전세, 군포, 환곡인데 삼정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전세, 토지에서 세금 걷는 거, 바로 전세,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군포, 군대 안 가는 대가로 국가한테 납부하는 옷감을 바로 군포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환곡은 춘대, 추납, 백성들이 곡식이 봄철에 없을 때 빌려준 다음에 가을철에 추수 끝나고 다시 국가가 돌려받는, 그러니까 굶어 죽을 뻔한 백성을 살려주는 아주 좋은 복지정책이 바로 환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바로 지방 수령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칙 운영하니까 이 세 가지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삼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삼정의 문란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전세는 당시 가장 뭐가 큰 문제였냐면 전세의 문란은 은결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결은 토지란 뜻이에요. 은은 은닉, 숨겨진 그런 의미입니다. 은은 은닉. 은닉된 토지가 무지하게 많다. 이건 무슨 소리냐? 토지가 정말로 뭐 어디 숨는 건 아니고요. 토지가 장부상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토지가 A, B, C, D의 농경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농경지를
기록한 토지 대장, 즉 양안상에는 A라고 하는 토지가 없고요. 네, B, C, D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A는 네, 양안상에 토지 대장상에 누락된 은닉된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이 A와 같은 토지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은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조선의 제도는 각 9년마다 네, 할당된 그 전세의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A가 포함이 되어서 할당된 양이 있는데 A는 이 장부상에는 없으니까 세금을,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을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당된 양을 나머지의 그 토지의 그 소유자가 다 채워야 하니까요. 나머지 은결이 아닌 나머지 토지는 굉장히 죽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은결이 절반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명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네, 은결 이렇게 장부상에 은닉되어 있는 토지가 네, 수도지는 조선 전기에 이미 없어졌죠. 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군포는 의무가 아닌 사람,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도 군포를 계속 막 부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균역법 하에서 1년에 1필로 영조임금께서 줄여주긴 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백골징포.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계속 거뒀다라는 겁니다. 이 군포를 징수하는 관리가 집에 들이닥쳐요. 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있네. 뭐 김아무개 있네. 이 사람 군포 왜 안 내? 저희 아버님이신데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거짓말 마! 그러면서 이름이 있잖아! 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 백골한테 이미 죽어서 유골이 된 사람한테 군포를 징수했다라고 해서 백골징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황구첨정. 황구는 노란 잎이란 뜻이에요. 노란 잎. 바로 병아리를 말합니다. 병아리 잎이 노랗잖아요. 즉 아기를 말해요. 아기를 여러분 성인 남자를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정에 첨가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관리가 들이닥쳐요. 니네 집에 아기 태어났다며? 네. 남자야 여자야? 아들인데요. 그래? 그러면 군포네. 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3일 된 아기한테. 요게 바로 뭐다 여러분? 황구첨정. 네, 그리고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웃한테 걷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집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야반 도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옆집한테 걷었어요. 그게 이제 인징. 이웃 린자예요. 네. 그리고 족징. 본 적도 없는 먼 친척 거를 받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네. 자, 이러한 폐단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환곡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고리대. 이자를 너무 심하게 높여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변칙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고리대. 이게 믿어지진 않는데 128배였대요, 이자가. 높아지면 계속 이자가 붙으면서. 그러면 안 빌리겠죠. 그러면 이때에는 강제로 빌려줍니다. 힘든 거 알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강제로 빌려줬대요. 자, 그래서 이 세 개 가운데에서 전세군포, 환곡 가운데에서 가장 백성을 힘들게 했던 게 또 환곡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세도정치식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을 잡게 된 흥선대원군은 바로 세도정치를 없애면서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로 가게 되면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거 세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어떤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는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도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번 강의도 끝났네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조선 후기는 정치건, 경제건, 사회건, 문화건 간에 무엇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선 전기와 비교해서 달라진 모습, 변화의 모습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변화 가운데에서 정치의 변화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의 모습을 또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번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정리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영조와 정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두 분은 여러분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